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본인의 지난날의 원숭이 시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숭이 시절이 끝난 지도 이미 거의 5년이나 지났기 때문이죠. 달력을 보고 따지자면 짧기도 하겠지만 재직질을 맞아가며 지내온 저에게는 한없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훌륭한 사람들이 저를 지켜봐 주었고 따뜻한 충고와 박수갈채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항상 혼자였습니다. 인간들은 저와 다른 저 울타리 너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제가 원숭이 본성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어린 시절의 추억에만 매달렸다면 오늘날의 성공은 없었을 겁니다.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추억의 문도 점차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펼쳐진 저 넓은 문을 통해 자유롭게 과거의 원숭이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채찍질을 맞아가며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그 문은 점점 낮아지고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 세상이 차츰 편안해졌고 점점 인간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불어온 거센 폭풍은 가라앉았고 오늘 그 폭풍은 저의 발 뒤꿈치를 차갑게 식혀주는 한 자락의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옛날로 되돌아갈 힘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려면 제 몸의 털가죽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날 원숭이 시절도 저희 원숭이 시절보다 그리 먼 과거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땅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이 하찮은 침팬지와 위대한 아킬레우스 영웅이거든.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리스 영웅으로서 발 뒤꿈치 외에는 불사신이었다고 하죠. 여하튼 발 뒤꿈치가 가려운 건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니까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군요. 그건 바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고요. 또한 아주 커다란 기쁨이었죠.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저도 악수를 청할 때 다정한 인사말을 곁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손이 참 이쁘시네요.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저희 이런 답변이 아주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했던 것에도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원숭이였던 제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굳히게 되었는지 그 기본적인 과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황금 해안 출신입니다. 저는 무려 제가 원숭이 무리 한가운데 물을 마시러 갔을 때
하겐베크라는 회사의 사냥 탐험대가 해변가 숲속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갑자기 총을 쏘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총을 맞은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두 방을 맞았죠. 한 방은 뺨에 맞았는데 뺨을 스쳐가는 바람에 그만 크고 새빨간 흉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털이 몽땅 빠져버렸죠. 이 상처 때문에 불쾌할뿐만 아니라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원숭이 새끼에나 어울릴 법한 빨간 피터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간 피터라니요. 얼마든 지저분해. 여기저기 조금 알려진 서커스 원숭이 그 피터라는 놈하고 저하고 이 빨간 흉터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다음 두 번째 총알은 엉덩이 밑부분에 맞았습니다. 심각한 부상 때문에 저는 오늘날까지도 약간 절뚝거리니까요. 최근에 저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댄 그 작자의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저희 원숭이 본성이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증거라고 들이대는 것이 제가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이 흉한 흉터를 보여주려고 바지를 홀랑 잘 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따위 글을 써갈기는 작자의 손가락이라 모조리 부러져 버리라죠. 저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는 언제든지 바지를 홀랑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벗어보았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가꾼 몸매와 그 빌어먹을 놈의 총알이 만든 상처뿐일 테니까요. 저를 숨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를 쓴 그 작자가 아마 손님들 앞에서는 바지를 벗을 자신이 없겠죠. 뭐 이성의 표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따위 동정심으로 절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총을 맞은 후 의식을 차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제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군요. 저는 한 철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겐베크 회사 선박의 중간 갑판에 위치하고 있었죠. 괴짝 하나에 쇠창살로 된 3개의 벽이 있었고 괴짝 쪽은 4번째 벽이었습니다. 그 안은 일어서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를 구부린 채 무릎을 덜덜 떨며 괴짝 쪽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고서니 쇠창살이 제 몸에 닿아 살을 패는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은 우선 그런 식으로 가둬두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저 역시 제 경험을 돌이켜볼 때 그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사실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곧장 갈 수가 없었죠. 제 앞에는 널판지로 단단히 이어붙인 괴짝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그 널판지들 사이로 가느다란 틈이 나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만 행복에 겨워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좋아했죠. 그래서 그 틈을 향해 꼬리를 밖으로 내밀어 보려갔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원숭이 힘으로는 도저히 뜯어 넓힐 수가 없었죠. 나중에 사람들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때 이상하리만치 거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금방 죽어버리거나 우선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 차차 길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고 아프도록 뼈를 잡아가며 딱딱한 야자 연매를 하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머리통으로 상자벽 몇 번 부딪혀 뻗기도 했다가 누군가 가까이 오면 혓바닥을 내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새로운 생활의 첫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파고드는 느낌은 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원숭이로서 느낀 바를 인간의 말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잘못 기록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옛날의 원숭이의 진실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만은 옳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이 저에게는 잡히기 전만 해도 늘 많은 출구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아무 출구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잡혀버린 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저를 사슬에 묶어 두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저의 행동의 자유가 감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발가락이 찢어져라 하고 바닥을 밟혀버렸죠. 땅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몸뚱아리가 두 조각이 나도록 격자 청산을 뒤로 힘껏 밀어버렸죠. 땅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몸뚱아리가 두 조각이 나도록 격자 청산을 뒤로 힘껏 밀어버렸죠. 그래도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출구를 하나 마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늘 그 괴짜 벽에서 가면 저는 아마 틀림없이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겐베크 선박에 있는 원숭이라는 것은 단지 벽에 들러붙어 있는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원숭이가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주 총명하고 멋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이 배 속에서 고안해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이 배때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출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까봐 정말이지 겁이 납니다. 제가 쓰는 출구라는 개념을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부러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쓰는 출구라는 개념은 사방이 훤히 뚫린 저 위대한 감정이 자유와는 다릅니다. 저는 원숭이였을 적에는 자유를 알고 있었고 또 그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들하고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자유를
갈망하진 않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가장 숭고한 감정에 속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하는 기만도 가장 숭고한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저는 서커스단 무대에서 제가 등장하기 전에 천장에 매달린 그네줄 위에서 고개사 둘이서 서로 재주를 부리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왔다 갔다 흔들며 그네를 타고 펄쩍 뛰어 오르면서 서로 팔을 잡아 채는가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입으로 물어 나르기도 했었죠. 저것도 인간의 자유로구나.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인간들이 웃어? 저것이 웃기다고? 이 신성한 자유를 조롱하는 것들 같으니 이 모습을 보고 웃는 니들 원숭이들의 복수 앞에서는 그 어떤 튼튼한 건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출구를 원했을 뿐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출구가 거짓이라도 말입니다. 저의 욕구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기에 실망 또한 그렇게 크진 않겠죠. 자, 앞으로 나가자고요. 앞으로 나가요. 그저 단지 두 팔을 올린 채 꼼짝 않고 서서 괴짝하게 눌러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면 다 좋습니다. 오늘날 제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내적인 안정감마저 앞섰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며칠 후에 저에게 찾아왔던 마음의 안정감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 들었던 그들의 묵직한 발소리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눈을 비비려고 할 때면 꼭 두 손을 마치 옆뒤라도 들어 올리듯이 하더군요. 그들의 농담은 거칠었지만 그런대로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면 항상 듣기에 거북스러운 기침 소리가 아무 의미 없이 같이 섞이곤 했습니다. 입안에는 무언가 늘 뱉어낼 것을 담고 다녔는데 어디에다 뱉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몸뚱이에 사는 벼룩이 자기네들한테까지 뛰어오른다고 늘 불평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저에게 진짜 화를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털 속에 벼룩들이 자라고 있고 그놈의 벼룩들이 잘도 뛰어다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죠. 그들은 일을 안 할 때면 때때로 몇 명이 제 앞에 몰려와 둥그렇게 모여 앉았죠. 이야기를 한 적은 별로 없었고 그저 서로 으르렁대기만 했습니다. 괴짝 앞에 다리를 뻗고 담배를 피우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라도 하면 무릎을 탁 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작대기를 주워다가 제가 시원해 할 만한 곳을 골라 긁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그 덕분에 도망가려는 생각은 멀리하게끔 되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살고자 했다면 출구를 찾아야 했었겠지만 돌망을 친다고 해도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도망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 이빨로는 호두를 깨먹을 때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 당시라면 시간은 좀 걸려도 틀림없이 자물쇠를 물어 뜯어 부셔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제가 머리통을 내밀기가 무섭게 다시 꽉 붙잡아서 저 지독한 철창에 가둬들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가판 입까지 몰래 도망을 해서 배점 너머로 뛰어 내리는데 성공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봤자 그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엔 빠져 죽었겠죠. 그런 짓들은 절망에 빠진 자들이나 저지르는 맹목적인 행동들 아닙니까? 저는 인간들처럼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제가 계산이나 하듯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아주 침착하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얼굴들, 같은 동작들 모두가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게 커다란 목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어보는 거야. 저들을 흉내내어 저들이 되어보는 거야.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두면서 저 자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흉내내기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침 뱉기는 며칠 만에 바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얼마 안 가서 마치 꼴초처럼 피울 수도 있었죠. 연기를 뿜어냈을 때에는 가판이 무너질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독한 소주였습니다. 그놈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몇 주일에 걸려서 소주 냄새를 이겨내자 사람들은 저희 다른 어떤 명보다도 진지하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제나 저를 찾아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오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아무 때나 낮이건 밤이건 찾아왔었죠. 그리고는 소주병을 한 병 들고서 제 앞에 서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저라는 놈을 잘 모르고 있었고 저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자는 천천히 소주병에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해했는지 살피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백하지만 저는 언제나 더할 수 없는 주의력으로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사실 어떤 선생도 저 같은 제자를 만나긴 힘들 것입니다. 그는 소주병을 입에 가져갔고 저의 눈길은 그의 목구멍 속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런 저에게 만족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병을 입술에 댑니다. 저는 조금씩 배워가는 것에 너무 황홀해서 꽉꽉 소리를 지르며 손이 닿는 대로 제 몸에 이것저것을 마구 긁어댑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소주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십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을 하며 마침내 절망한 나머지 오줌똥을 질질 싸며 우리 안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는 또 크게 만족합니다. 이제 그는 병을 쑥 내밀었다가 다시 큰 원을 그리며 다시 입에 가져가 마십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저를 가르치기 위해 과장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단숨에 소주병을 비웁니다. 저는 너무도 큰 욕망에 지쳐서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고 쉼없이 절제천사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론 강의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희죽희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습이 시작됩니다. 이론 수업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습이라니요. 아휴, 저도 지쳤습니다. 벌써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운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내미는 술병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덜덜 떨면서 소주병에 마개를 엽니다. 병마개를 제대로 열고 나니 새로운 힘이 천천히 솟구칩니다. 저는 병을 들어 입에 들이댑니다. 선생의 시범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너무도 역겹고 구역질이 나서 병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미 텅 빈 병이어서 냄새만 날 뿐인데도 저는 그 지독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내던지고 맙니다. 선생도 슬퍼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훌륭한 솜씨로 배를 쓰다듬으며 희죽희죽 웃는 것까지 잊지 않고 해냈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은 자주 받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제 선생의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절대 제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불이 붙은 담배로 제 털가죽에 갖다 대고는 제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딘가가 다 들어갈 때까지 불을 붙이곤 했지만 그의 커다랗고 다정한 손으로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고 아마 축제의 밤이었나 봅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어떤 높은 사람이 사람들 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바로 그날 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우연히 철창 앞에 놓여있던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배웠던 대로 병마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짓에 시선이 모아졌죠. 병마개를 연 다음 저는 그 병을 입에 갖다 대고는 찡그리지도 않고 마치 술고래처럼 누나를 땡굴 구르면서 꼴깍꼴깍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면서 냉큼 다 마셔버리고 있지 아니었겠습니까? 뿐인가요?
그전처럼 혐오하면서가 아니라 이젠 하나의 예술가답게 수십 병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를 쓰다듬는 걸 잊어버렸지만 그 대신 나의 오감이 순간 물결처럼 솟아오름과 동시에 어떤 충동을 느끼면서 짧게 여보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전 이렇게 외침으로써 인간 세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하는 환호성이 들렸죠. 들어와, 저 멋지게 새끼가 말을 하네. 그때 사람들이 질러댄 함성의 메아리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제 몸뚱아리에 쏟아지는 키스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을 흉내내는 일에는 별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출구를 찾고 있었기에 흉내를 냈을 뿐이지 결코 다른 어떤 의미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목소리가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죠. 소주병에 대한 거부감은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첫 번째 동물 조련사에게 넘겨졌을 때 저는 두 개의 갈림길이 제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이냐 아니면 버라이티 쇼무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원이냐 아니면 버라이티 쇼 무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버라이티 쇼 무대에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자. 그것이 출구다. 동물원은 새로운 감옥일 뿐이다. 감옥 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장이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저는 배웠습니다.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출구를 찾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독이 되어 제 자신을 채찍으로 내리치며 조금이라도 반항기가 느껴지면 제 살을 찢어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원숭이 원성을 차차 사라졌고, 그런 저로 인해서 두 번째 선생은 절 가르치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원숭이가 되어버려 정신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신병원에서 다시 나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여러 명의 선생들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명의 선생들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제 발전을 주목했을 때, 제 미래가 빛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선생들을 고용하여 여러 개의 방에 차례로 앉혀놓고 쉴 새 없이 메뚜기처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저 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에게서 수학, 물리, 언어, 철학, 알고리즘, 양자역학 등등을 한 번에 배웠습니다. 그 눈부신 발작, 잠에서 깨어난 내 속으로 사방에서 밀려오는 그
그 지식의 빗줄기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노력으로 저는 인간 평균치 이상의 교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자체로 별것도 아닐 것이지만 그 덕분에 저는 괴짝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 특별한 출구, 즉 인간의 출구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을 표현해 줄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슬그머니 숨어버린다라는 표현이죠. 슬그머니 숨어버린다. 네, 전 지금까지 바로 그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숨어버린 것이죠. 저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상 인간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함께 말입니다. 제가 지금 걸어온 길과 제가 추구했던 목표를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탁자 위에 고급 위스키병을 올려놓은 채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봅니다. 손님이 오면 예의에 맞게 영접을 합니다. 제 매니저는 응접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면 제 방으로 와서 제 지시를 듣습니다. 밤늦게 파티나 학술회의, 기분 좋은 화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쯤 훈련이 끝난 침팬지 암놈이 저를 맞이하고 저는 그녀의 곁에서 원숭이의 행복을 즐깁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그녀를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훈련으로 혼란에 빠진 동물의 정신 장난증 같은 광기가 보입니다. 그런 것은 오직 저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달성하려고 했던 바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버라이티 쇼를 통해 돈도 많이 벌었지요. 제 두둑한 지갑은 어디든 갈 수 있는 통행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간에 미달되는 저희 염색체 결함도 완벽히 메워 주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인간의 판단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섭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만 지식을 넓히고 싶을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다만 보고를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본인은 다만 보고를